3차시 시작해 볼게요. 피아제 이론 정리한 PPT 내용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을 거고요. 자, 이제 3차시는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콜버그라는 학자는 그 당시에만 해도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도덕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되죠. 그래서 피아제가 대략적으로 도덕성의 단계를 나누어 놨는데 이 내용을 훨씬 더 심도 있게 분석하고 확대해서 문화 보편적이고 전생애를 포괄한 자신의 도덕 이론을 정립해요. 그래서 지금이야 종단적 연구라고 하는, 예를 들어 어떤 실험을 할 때 대상들을 5년 후, 10년 후 이렇게 추적하는 실험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이 시대만 해도 사실 그렇게까지 체계적인 실험이 없을 당시였는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평생 발달을 추적하면서 도덕성의 개념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봤죠. 자, 그래서 도덕성에 대해서 콜버그의 이론이 가장 우리가 보편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콜버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도덕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성선설, 성악설 이런 이야기는 토론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이 도덕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데 학습과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세요? 한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더 어린 아이들로 내려가 볼까요? 동그라미 하나가 힘겹게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착한 세모가 나타나더니 동그라미를 밀어 올려줍니다. 다시 동그라미 하나가 힘겹게 산을 오릅니다. 이번에는 나쁜 네모가 나타나 동그라미를 밀어버립니다. 아이들에게 그 두 개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10개월 된 아이들입니다. 잠시 후 아이들에게 세모와 네모를 보여줍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 착한 세모를 짚습니다. 인간은 모두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떠세요? 도덕성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우리는 인간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가에 대한 토론은 분분한데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동영상을 제시해 드렸어요. 자, 이제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대해서 볼 텐데요. 먼저 콜버그는 도덕성을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죠. 그래서 첫 번째 수준이 전인습적 도덕성, 두 번째 수준이 인습적 도덕성, 세 번째 수준이 후인습적 도덕성이란 단계로 나누고요. 각 단계를 다시 두 개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수준, 총 6가지 단계로 발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피아제의 인지 발달과는 다르게 모두 다 1, 2, 3, 4, 5, 6단계를 거쳐서 6단계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각각 발달시킨 도덕성의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도덕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내 도덕성은 어느 정도 수준의 발달해 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상당히 유명한 예시가 나오는데요. 이 콜버그의 도덕성 이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시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예시가 바로 하인츠 딜레마라는 거예요. 자,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보, 나 때문에 힘들죠? 아니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당신을 치료할 약이 나왔다니 내가 한번 알아보리다. 힘내요. 그래요? 약값이 비쌀 텐데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이 약을 살 수 있을까요? 돈 걱정은 말아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약을 구해 당신을 살릴 테니. 부인이 암에 걸려 고생하고 있습니다.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나왔다는데 얼마를 내야 살 수 있죠? 2,000달러입니다. 제게 1,000달러가 있습니다. 나중에 꼭 갚을 테니 약을 먼저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안 돼요. 그 약은 내가 발명한 약인데 나는 그 약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약을 사려거든 2,000달러를 가져오시오. 선생님, 사람이 죽어갑니다. 약을 싸게 팔아주세요. 안 됩니다. 결국 절망에 빠진 하인즈는 약국문을 부수고 들어가 부인을 위해 약을 훔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인츠의 딜레마예요. 자, 이걸 보시고요.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과제 내용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내가 만약 하인츠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약을 훔칠 것인가? 훔치지 않을 것인가? 두 번째,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세 번째, 하인츠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적으시고 이 수업을 들으신 후에 여러분들이 적은 이유를 보시면 여러분들의 도덕성 수준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과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동영상 멈추시고요. 설명 들으시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한 세 가지 답을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다 써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울 내용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 세 가지 수준 그리고 총 6가지 단계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수준은 가장 첫 단계예요. 전인습적 도덕성이라고 해서 인습보다도 더 전 단계라는 거죠. 이 하인츠 딜레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 콜버그는 남자아이들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반응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인츠 딜레마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내용이 약간씩은 다를 텐데요. 가장 처음에 콜버그가 했었던 질문은 이 약사가 200불을 들여서 이 약을 개발했는데 2,000불을 받고 있다. 1,000불밖에 못 구했기 때문에 약을 훔친다. 뭐 이런 스토리인데요. 좀 이야기를 극화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각색돼서 돌아다니고 있기는 해요. 자, 10살에서 16살에 72명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이 질문, 똑같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질문 말고요. 원래 4가지 질문은 하인츠가 약을 훔쳐야 했나? 두 번째, 만약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세 번째, 아내가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이 아픈 거였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마지막으로 4번째, 만약 이 약을 구하지 못해서 부인이 죽었다면 약사는 경찰에 체포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4가지 질문을 3년마다 아이들을 추적해서 계속적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72명이었지만 끝까지는 유지가 되게 어려웠겠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총 58명의 남자아이들 점점 성장하니까 이후에 20년간 아이들을 추적해서 계속적으로 이 아이들의 도덕적 판단이 이후엔 이제 아이들이라고 하기 어렵겠죠. 성인이니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계속적으로 추적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결론이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전에 삐아제와 마찬가지로 이 콜버그의 도덕성 이론에서는요, 총 6단계가 반드시 이전 단계를 거쳐야지만 그 다음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삐아제 이론도 그랬었죠. 스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든지 순서가 바뀐다든지 하는 건 없었죠. 자, 그래서 이 총 6가지 단계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쓰신 답을 보시고요. 나는 어느 단계에 해당이 되는가 한번 보기로 해요. 자, 첫 번째 수준은 먼저 전인습적 도덕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은 만 9세 정도 이전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회의 풍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의 전 단계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옳고 그름의 도덕적 판단을 자신이 행동이 초래할 직접적인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결과지향적이에요. 아직까지 사회적 규범을 내재화시켜서 이런 경우에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가 아니고요.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결론지향적이에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처벌과 복종의 단계라고 해요. 전인습적 도덕성 중에서도 가장 밑에 하위의 단계예요. 자, 의도는 중요하지 않죠. 다만 규칙과 질서를 절대적으로 여기며 복종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 단계에 해당되는 답이라고 하면 물건을 훔치면 경찰에 잡혀가니까 하면 안 돼요. 라는 대답을 하는 단계가 바로 벌받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단계가 바로 이 1단계 처벌과 복종의 단계예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도구적 상대주의 또는 자기이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기의 아이들의 가장 큰 특성은 give and take라는 개념을 이해해요. 내가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는 나도 주어야 된다는 개념이 생겨요.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돈을, 여러분도 혹시 이런 대답을 했나요? 혹시 그냥 단순하게 경찰에 잡혀가니까 하면 안 돼요. 했으면 1단계에 해당이 될 거고요. 이 2단계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을 못 내면 가지고 오면 안 되죠. 이런 대답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도덕성으로는 사실은 하위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적으신 이유는 사실 이 하인츠 딜레마는요.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거 말고도 이제 트롤리 딜레마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내용이 어떠냐면 트롤리라고 이렇게 기차는 아니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 앞에서 이렇게 기차가 끌고 가는 칸 같은 건데요. 트롤리가 막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멈출 수가 없는 상태에서 저 선로 끝에서는 5명의 인부가 일하고 있어요. 이제 그 5명의 인부가 사고사 하겠죠. 굉장히 충격이 크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바로 그 선로를 옆으로 휙 바꾸는 거 있죠. 기차 선로를 바꿀 수 있는 레버를 잡고 있어요. 그 위치에 바로 여러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레버를 당긴다면 선로가 바뀌면서 저쪽에 한 명이 서 있어요. 그쪽으로 트롤리를 바꿀 수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트롤리가 5명이 있는 쪽으로 가게 둘 것인지 아니면 1명이 있는 곳으로 꺾는 것이 옳은지 선택해보세요. 더 어렵죠? 하인츠 딜레마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명 있는 쪽으로 꺾어야 된다라고 대답을 하죠. 여기서 이제 한층 더 들어가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트롤리가 달려오고 있는 곳 위에 육교에 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 굉장히 덩치가 큰 남자가 서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를 밀어서 떨어뜨리면 트롤리를 멈출 수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가끔 하죠. 그 사람을 밀지 않고 내가 뛰어내리면 안 될까요? 라고 하지만 당신은 체구가 작아서 당신이 뛰어내리는 걸론 트롤리가 멈추지 않아요. 반드시 그 체격이 큰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려야 돼요. 왜냐하면 선로 끝에 5명이 있으니까 당신은
그 사람을 밀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밀 수 있나요? 없나요? 그 이유는 뭐죠? 아까는 밀 수가 바꿀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 바꾸는 사람이 있나요? 자, 이 트롤리 딜레마 같은 경우가 훨씬 조금 더 고차원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문제죠. 자, 조금 우리는 쉽게 처음 배우는 내용이니까 아까는 하인즈 딜레마도 어려운 것 같았는데 트롤리 딜레마 듣고 보니까 굉장히 쉽죠. 만약에 궁금하시면요, 유튜브 들어가시면 트롤리 딜레마로 검색하면 재미있게 각색해 놓은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 다 보여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자, 이렇게 가장 첫 번째 수준인 전인습적 도덕성 단계를 보통 아이들이 겹치죠. 엄마한테 혼나니까 하면 안 돼. 뭐 이런 대답들이 나오는 단계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넘어가 보면 두 번째 수준은 이제 인습적 도덕성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발전한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자기 자신을 넘어서 가족, 집단, 국가의 유익이나 만족을 생각할 수 있는 단계죠. 그래서 이 앞 단계만 해도 감옥에 가면 안 되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이런 개인적인 수준이었다고 하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옳고 그름의 판단을 드디어 아까는 전인습적이었죠. 인습적이지 않은 전 단계였는데 이제는 인습적인 수준, 즉 사회 보편적인 관례와 규범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대인 관계의 조화예요. 타인과의 관계.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승인받는 것이에요.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고 싶어 하죠. 성인으로부터 그 일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때 아이들이 어떤 특성을 보일 수 있냐 하면 예를 들어 건널목을 건널 때는 여러분 차가 안 오면 빨간불이어도 건너도 되나요? 안 되죠. 아이들은 사실 잘 알아요. 그런데 막 강남역 16차선 도로 뭐 이런 거야 우리가 당연히 무단횡단을 못하지만 아파트 안에 보면 왜 동네 사람 아무도 안 지키는 건널목 이런 거 있죠. 안 오면 그냥 다 건너다니는 건널목. 그런 데 있어요. 그런데 아이는 보통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려고 하죠. 빨간불이면 서요. 그런데 엄마가 걔한테 아우 야 답답하게 너무 감정이 섞였죠. 어우 답답하게 빨리 와 빨리 건너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화를 내면 신호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눈치껏 재빠르게 빠릿빠릿하게 행동하는 게 좋은 거구나 라고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칭찬했으니까. 자, 이 단계가 대인관계의 조화, 칭찬받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가끔 이제 뭐 착한 아이 컴플렉스, 신데렐라 컴플렉스라고도 뭐 흔히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들의 경우 굉장히 착하고 도덕적으로 보일 때가 있지만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사실은 이 3단계에 머물러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착하다, 좋다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사실 꽤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제 여러분 단계가 벌써 나오기 시작했나요? 아직까지 아니면 좋겠어요. 자, 이제 네 번째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그래서, 무슨, 뭐 그런 대답도 여러분들이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그거를 아내를 사랑하니까 훔칠 수 있다. 라든지 또는, 내가 그런 걸 훔치면 가족에게 누가 되니까, 사람들에게 뭐 상처를 주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 3단계의 답에 해당할 수 있을 거예요. 자, 4단계는 이제 사회 질서 유지의 단계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회의 기능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나 사회 규범이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예요. 자, 법과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단계의 사람들은 보통 어떤 대답을 하냐 하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가게를 턴 것은 잘못이에요 라고 대답하게 되죠. 그래도 중요한 것은 법과 규범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대답이에요.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요, 이 4단계의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이 들어와 있기만 해도 전반적으로 사회 질서가 매우 잘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전반적으로 지향하는 단계가 이 4단계죠. 물론 더 높으면 좋고요. 자, 이해되셨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가장 이제 높은 마지막 세 번째 수준의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상수준은 이제 후인습적 도덕성이라고 하죠. 전인습적은 인습이 만들어지기에 전 단계라고 하면 인습을 넘어서는 수준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더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이 수준에서는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공정하고 이로운 사회를 위해서 사람들이 합의하는 권리, 가치, 원칙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까 나왔던 이 수준의 경우에는 사회규범,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매우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라고 한다면 2단계는 사회규범이 사회 질서와 인간 권리를 보호하는 데 부적절하다면 수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단계예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다시 두 단계로 나눠지니까 5단계 볼게요. 5단계는 바로 사회계약의 단계예요. 사회규범과 법이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되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다양한 사회 구성원 사이에 합의된 계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칙 실현에 부적절하다면 우리가 정한 법도 당연히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단계예요. 이 단계는 보통 완전히 그 도덕적인 기준이 내면화되어 있어서 더 이상 외부에서 나에게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수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법과 규칙이 때로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실행하는 단계죠. 그래서 절도는 나쁜 짓이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5단계 사회계약의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가장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6번째 단계 보편윤리적 원리인데요. 자, 이것의 경우에는 사리에 맞고 보편적이며 일관된 윤리적 원칙에 준거한 양심의 선택. 자,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보편적 윤리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수준에 사실 도달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 수준에 그럼 도달한 사람들은 누구냐? 거의 이렇게 탈인간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예수님, 부처님, 무슨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초월한 그 인간의 초월한 종교적인 존재 예를 들자면 그런 분들의 수준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의 이 단계에 도달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실제로 콜버그도 연구의 아주 후기, 말기 쪽에 가면 6단계는 사실상 삭제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언급까지 비공식적으로 했다라는 기록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5번째 단계를 우리가 노멀한 인간이라면 물론 여러분 중에 6단계에 도달한 사람이 있으면 매우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5단계 정도 보통은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에 들어와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자, 이런 것들이 도덕성 발달의 6단계 그리고 3가지 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 내용 우리가 과제에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적고 여러분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간략하게 보기로 할게요. 자, 콜버그 이론 정리해 볼게요.
피아제의 인지이론을 계승해서 인간의 도덕성의 발달을 우리가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도덕성을 이렇게 각각의 단계로 설명을 했다는 점,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장 유효한 설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자, 문화적인 좀 편향성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워낙에 이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성 같은 것들이 좀 비판을 받기는 하죠. 자, 이제 우리가 배운 이 인지이론을 사회복지 분야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하무리를 정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인지이론은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환경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발달하고 사회적으로 기능하는지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인지이론은 행동치료나 심리치료 같은 사회복지 원조 과정에 중요한 이론을 제공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인지이론의 인간과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주체적으로 자신의 왜곡된 인지, 스키마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사람이 바뀌기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그러한 스키마의 변화 또는 강화 또는 조절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했죠. 자, 생각해볼 문제 정리되어 있어요. 자, 오늘 배웠던 피아제의 이론과 콜버그의 이론,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론이에요.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다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과제에서 여러분들의 도덕성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다들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해요.